페이지. B는 우리 저번 시간까지 이제 그리스 신화 얘기들을 좀 했어요. 자, 여기 이 바다, 지중해에 있는 이 바다가 무슨 바다였죠? 아이게우스 왕이 빠져 죽었던 바다. 에게해였죠, 에게해. 그쵸. 지중해에서도 에게해라는 곳이었죠. 이 에게해 지역에서 그 여러 문명들이 꼽혔는데 가장 먼저 꼽혔던 문명이 미노타우루스로 대표되는 소를 숭배하는 지역의 무슨 문명? 크레타 문명이죠. 그죠? 이 크레타 섬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그 미노타우루스 이야기가 그냥 말 그대로 전설 속의 이야기라고만 알려져 있었는데 그 미노스 왕이 살았던 궁전, 그리고 그 미노스 왕이 자기 아들이었던 미노타우루스를 가뒀던 미궁으로 여겨지는 그 지하의 미로,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 크레타 지역에 네, 그 크레타 문명이 있었다는 게 이제 얼추 알려졌는데 그 크노소스 지역에 발견된 궁전. 이 궁전의 이제 그 벽에는 그 소를 그려놓은 벽화들이 많이 존재했는데, 그죠? 맞아요. 그리고 우리 저번 시간부터 계속 얘기해왔지만, 이 지역의 신화에서는 계속 소가 등장했죠. 우리 그 에우로페를 제우스가 납치했을 때도 제우스가 뭘로 변신해서 에우로페를 납치했어요? 소로 변신해가지고 그 에우로페를 크레타로 끌고 갔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제우스랑 에우로페 사이에서 미노스라는 아이가 태어나서 얘가 크레타의 왕이 되는데 이 미노스 왕이 포세이돈한테 선물을 받죠. 포세이돈이 파도를 일으켜가지고 예쁜 소를 하얀 소를 보내주잖아요. 근데 포세이돈이 왜 선물로 보내줬어요? 줘요. 어, 요리하고 바치라고. 그쵸. 제물로 바치라고 이 소를 보내줬는데 미노스 왕이 그 소를 제물로 안 바쳤죠. 그죠? 그랬더니 저주를 내려가지고 자기 부인이 그 소를 사랑하게 만들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소가 많이 등장하죠, 이 신화에는. 네. 그래서 크레타 사람들은 아마 이 지역에서 소를 숭배하는 어떤 분위기나 문화가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크레타의 크노소스 지역에서 궁전 유적이 발견되는데 이 크노소스 궁전 지하 1층이 지금 우리 그 미노타우루스가 갇혔던 미궁. 네, 미궁, 미로로 미로같이 실제로 방이 많이 있는 그런 곳이 유적이 발견됐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크레타 문명이 잘 나가다가 우리 저 그리스, 그러니까 발칸반도 지역에서 그 아테네의 왕자였던 테세우스가 건너오죠. 그리고 미노타우루스를 어떻게 해버려요? 죽여버렸죠. 그리고 나서 크레타 문명의 전성기는 끝이 났다고 봐요, 역사학자들은. 그리고 나서 문명의 중심지가 발칸반도에 있는 그리스 지역으로 옮겨간단 말이에요. 그 그리스 지역에서 네, 그리스 문명을 이끌어갔던 제일 강력했던 도시국가는 어디였어요? 미케네였죠. 우리 미케네 시조는 누구로 알려져 있어요? 그죠? 메두사의 머리를 가지고 다니면서 자기 적들을 제거했고 원반을 던져가서 자기 외할아버지를 죽였던 페르세우스. 그리고 그 페르세우스의 자손이 누구였죠? 아킬레스. 아가? 그리고 동생이 누구였어요? 헬레나우스. 네, 헬레네하고 맞아요. 자, 그리고 이 메넬라우스는 그리스에서 제일 예뻤던 여인 헬레네랑 헬레네 선택을 받아가지고 결혼하게 됐죠. 그런데 미케네에게 도전장을 내밀었던 소아시아의 또 강력한 도시국가가 트로이. 트로이였죠. 이 트로이의 왕자가 헥토르도 있었고 또 누가 있었어요? 파리스가 있었죠. 이 파리스가 여신 셋 중에서 아프로디테를 선택하죠. 그러면서 그리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 헬레네와 사랑에 빠지고 헬레네를 납치해가죠, 트로이로. 자, 그 결과 벌어진 전쟁이 트로이 전쟁이었죠? 기억나죠? 자, 트로이 전쟁에서는 그리스 연합군의 그 강력한 무력을 상징하는 아킬레우스가 있었죠. 이 아킬레우스는 헥토르를 죽여버렸죠. 네, 시체를 끌고 다니고. 그러면서 막강한 그 힘을 자랑했는데 결국은 파리스에게 자기 약점을 공략당했어요. 어디를 맞았죠? 발 뒤꿈치를 화살을 맞았죠. 그러면서 아킬레우스가 죽게 되고, 자, 전쟁은 이대로 이제 끝이 나나 싶었는데
그쵸. 그리스에서 꾀돌이 누가 있었어요? 티세우스. 오디세우스가 있었죠. 그 오디세우스가 그 트로이 지역에 있는 나무를 다 베어다가 커다란 목마를 만들어서 트로이에게 마치 선물로 주는 척하고 이 목마 안에 숨어 들어갔죠. 왜? 그죠? 그 사진을 빨리요. 거가 진짜 사이, 실제 사이. 근데 있잖아요. 아니죠. 이 영화에서 만든 소품이에요. 네. 트로이 영화에서 만든. 네, 네, 뭐. 저기는 갈색인데 여기는 연필이 검정색인데 그림자가 없으면 안 돼. 잠됐어, 그러면. 네. 자, 여기 오디세우스가 타고, 자, 트로이 사람들이 다 잠들었을 때 밧줄을 타고 내려왔죠. 자, 그리고는 트로이를 불태워버렸죠. 자, 그리고 나서 한동안 미케네 중심의 그 에게해 지역의 패권을 미케네가 가져가요.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 이제 배울 그리스 역사에 대해서 쭉 볼 건데, 자, 여기 우리 그동안 배웠던 그리스의 여러 도시 국가들이, 폴리스들이 있었던 이 반도가 무슨 반도였어요? 팔각반도. 발칸 반도였죠? 발칸 반도 북부에, 자, 글을 모르는데 철제 무기를 만들어가지고 사용했던 강력한 도리스인이라고 불리는 민족이 있었어요. 도리아인이라고도 불렸는데, 얘네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글이 없었어요. 자, 글이 없는 사람들, 글을 읽을 줄도 모르고 글을 쓸지도 못했단 말이에요. 네. 그쵸. 이 사람들은 문맹이었단 말이에요. 대신에 뭐를 잘 다뤘다고요? 설정무기. 철을 잘 다뤘어요. 근데 어떻게 대화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들 언어로만 대화를 하는데 이걸 기록할 만한 글자가 없었던 거예요. 자, 이들이 내려와가지고 그리스 지역을 송두리째 다 파괴를 시켜요. 그리고 그리스 사람들을 점령을 하는데, 자, 이 사람들을 아까도 얘기했듯이 도리아인, 도리스인이라고 불러요. 네. 자, 이 사람들은 글을 몰랐다 그랬죠? 자, 그러면서 그리스 사람들을 지배하게 된다. 이 사람들이 지배하기 시작한 게 기원전 12세기예요. 그리고 무려 기원전 8세기까지. 400년? 그쵸. 400년 동안 그리스 지역에서는 이 사람들 글이 없었기 때문에 기록을 남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기록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기를 무슨 시기라고 한다? 암흑기라고. 자, 그러다가 이제 기원전 8세기 무렵부터 이 도리아인들이 한동안 이 그리스 사람들을 지배하고 억누르다가 시간이 400년이 흘렀죠. 400년쯤 흐르다 보면은, 자, 사람들도 싸우다가 정든다고 계속 이 사람들끼리 뒤섞여 살다 보니까, 자, 점점 이 도리아인들도 이 그리스 사람들 속에 섞여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혈통? 하나의 같은 이런 그런 사회 집단을 이루어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쵸. 강산이 40번이 바뀐 거죠. 10년이면 강산이 바뀐다 그러는데. 자, 그래서 기원전 8세기부터 이 발칸반도에 여러 도시 국가들이 등장하는데 그 도시 국가들을 우리는 폴리스라고 불러요. 영어로 뭐라고 쓰죠? 이렇게 쓰죠. 네. 뒤에 G라고 쓰면 경찰이죠. 이제 폴리스 S예요. 네. 자, 얘네들 이 발칸반도에 사는 그리스 사람들이 섬기는 뭐 제우스, 헤라 여러 신들이 있죠. 네. 자, 얘네 신화 얘기를 조금만 더 하면은 얘네 우리 원래 태초에 누가 있었어요? 대지의 여신. 가이아가 있었죠. 근데 가이아가 혼자서 그 하늘의 신 누구를 낳아요? 우라노스를 낳죠. 그 둘과 사랑을 나눠가지고 여러 자식들을 낳는데 크로노스를 비롯해서 여러 자식들을 낳죠. 이 자식들을 우리 뭐라고 부르죠? 티탄이라고 부르죠. 티탄 거신들이라고 부르죠. 그죠? 자, 근데 이 티탄이 무슨 뜻이냐면 무슨 뜻일까요? 타이탄 혹은 티탄. 타이타닉. 이게 그리스어 티타이노에서 유래했거든요. 자, 봐요. 그 크로노스가 자기 아버지 우라노스의 여기를 잘라버렸죠. 그죠? 싹둑 잘랐죠. 그죠? 이거는 아버지한테 뭘 일으킨 거예요? 랩을. 반란이죠, 반란. 반란을 일으킨 거죠. 자, 반란을 일으켰다는 표현 중에서 우리 상투적인 표현으로 반란의 손길을 뻗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네. 티타이노라는 그리스어가 손을 뻗다라는 뜻이에요.
아들 크로노스가 아버지 우라노스에게 반란의 손길을 뻗은 거죠. 그죠? 그래서 그 티타이노라는 말에서 티탄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아버지에게 반란의 손길을 뻗은 그 12명의 거신들. 자, 그 여러 거신들 중에서 네, 또 프로메테우스라는 사람 들어본 적 있어요? 네, 프로메테우스. 프로가 앞이라는 뜻이 있죠. 네. 자, 그럼 메테우스는 안다라는 뜻이거든요. 앞을 안다? 그치, 앞을 안다. 그 미리 먼저 내다보는 자, 먼저 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프로메테우스는 우리 그리스 신화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계속해서 어떤 예언들을 하죠. 그리고 제우스가 두려워할 만한 그런 예언들을 또 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테티스의 자식이 그 아버지보다 위대해진다 이런 예언들을 나중에 프로메테우스가 또 제우스에게 또 알려주기도 하고 하는데 아무튼 이 프로메테우스는 인류에게 추위에 그 힘들어하고 음식을 날걸 먹어가지고 맨날 배탈 나는 인간들에게 뭘 가져다 줬죠? 불을 가져다 줬죠. 그 불을 가져다 준 대가로 프로메테우스는 어떻게 됐어요? 예, 제우스에게 벌을 받죠. 조지아에 있는 코카서스 산 꼭대기에 이제 묶이게 되는데, 그러면은 묶이면은 누가 찾아오죠? 제우스를 상징하는 독수리가 찾아와가지고 프로메테우스의 뭘 뜯어먹어요? 간을 뜯어먹죠. 근데 프로메테우스는 불사신이기 때문에 맨날 간을 뜯어먹힌 다음에 다음 날이 되면 간이 어떻게 돼요? 재생되죠. 그러면 또 어김없이 독수리가 와가지고 이걸 뜯어먹죠. 자, 그러다가 나중에 그 묶여있는 프로메테우스를 제우스의 아들 중에서 힘의 신으로 알려져 있는 헤라클레스가 이걸 풀어주죠. 뭐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프로메테우스의 동생으로는 에피메테우스가 있어요. 자, 안 보여. 에피는 뭘까요? 에피. 에피소드 에피. 에피는 나중이란 뜻이 있어요. 나중. 예. 그래서 너희 책 보면 작가가 그 본 내용 쓰기 전에 작가의 말이라 그래가지고 앞에 서문을 달아놓죠. 들어가는 글 해가지고. 그 들어가는 글을 프롤로그라 그래요. 로그는 기록이고 프로는 앞이라는 뜻이죠. 자, 그리고 작가가 그 책을 다 쓴 다음에 마무리로 또 뒤에다가 그 자기 책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을 좀 요약하거나 책에 대한 후기 같은 것들을 쓰죠. 그죠? 나가는 글 해가지고 쓰잖아요. 이런 거를 에필로그라고 불러요. 앞에 들어가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머릿말을 프롤로그, 뒤에 나가는 말을 에필로그라고 쓴단 말이에요. 에피메테우스는 나중에 아는 사람이죠. 네, 그죠? 자, 프로메테우스의 자식 중에서 데우칼리온이라는 아들이 있었죠. 에피메테우스의 딸 중에서는 휘라라는 딸이 있었죠. 원래 프로메테우스가 사람들을 다 조각해서 만들잖아요. 근데 남자만 만들었죠. 그래서 남자가 태어나가지고 결국 이제 수명이 다 되면 죽는데 번식을 못했죠. 그래서 여자를 나중에 또 만들죠. 그 여자가 최초의 여자로 알려져 있는 판도라였죠. 그 판도라라는 여인, 제우스한테 선물을 받는데 그 제우스가 이 상자 절대 열어보지 말라 그랬죠. 근데 판도라가 어떻게 했어요? 열었죠. 열었더니 온갖 세상에 안 좋은 것들 뭐 질투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증오하고 이런 거짓말하고 이런 안 좋은 것들이 다 나왔죠. 나중에 남았던 건 뭐였어요? 희망 하나만 남았죠. 근데 그 판도라랑 에피메테우스에서 낳은 딸이 휘라라는 딸이에요. 둘이 결혼을 하죠. 자, 근데 데우칼리온과 휘라는 제우스 신이라든지 여러 신들에게 재물도 잘 바치고 되게 잘 살았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맨날 거짓말하고, 그리고 뭐 사람 죽이기도 하고, 도둑질하고, 안 좋은 짓들을 일삼았단 말이에요. 제우스 신이 화가 나가지고 세상을 다 물로 쓸어버리려고 했죠. 근데 데우칼리온이랑 피라한테만 어떻게 했어요? 정보를 미리 알려줬죠. 그래서 데우칼리온과 피라가 제우스가 시키는 대로 산 위로 올라가서 뭘 만들었어요? 큰 배를 만들었죠. 그쵸? 마치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랑 비슷하죠. 그리고는 제우스가 40일 넘게 홍수가 날 정도로 비를 엄청 내렸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쓸려 내려가서 죽었는데
똑같네. 데우칼리온과 피라는 어떻게 됐어요? 배 그 배에 타가지고 살았죠. 자, 홍수가 끝나고 물이 다 빠졌는데 세상 사람들이 다 죽어가지고 사람들이 안 남았죠. 자, 데우칼리온과 피라가 되게 암담한 상황에서 지혜의 여신 테이아 여신의 신전에 가가지고 신탁을 받았어요. 자, 그 여신이 뭐라 그랬어요? 대지의 여신의 뼈를 어깨 너머로 던지라 그랬죠. 자, 그래서 데우칼리온과 피라는 물음표였어요. 대지의 여신의 뼈가 뭐지? 근데 그 뼈가 뭐였어요? 그죠? 대지의 여신은 가이아잖아요. 가이아는 그 땅을 상징하죠. 자, 땅의 여신의 이제 수탁한 부위. 살이라고 할 수 있는 건 흙이고 뼈는 뭘까요? 돌이겠죠, 돌멩이. 그 돌멩이를 데우칼리온과 피라가 어깨 너머로 던졌더니 그게 뭐가 됐어요? 사람이 됐죠. 자, 그렇게 해서 데우칼리온과 피라가 돌을 수도 없이 던져가지고 사람들을 다시 번성시키게 만들었는데 던져서 만든 돌로 만든 사람이 아니라 둘이 사랑해가지고 피라가 낳은 자식이 하나가 등장을 해요. 그 자식이 헬렌이에요. 그 로마의 그거인가요? 아니에요. 이 헬렌은 그 로마에서 그건 아니고, 자, 데우칼리온과 피라가 직접 낳은 자식이 누구라고요? 헬렌.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자신들을 헬렌의 후손이라고 여겼어요. 우리 다 그 단군 할아버지를 우리 조상으로 여기잖아요. 자,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스스로를 헬렌의 후손이라 그래서 뭐라고 불렀냐면 헬레네스라고 불렀어요. 그리스 사람들은 스스로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네. 헬레네스.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도 스파르타에 있는 사람들도 테베에 있는 사람들도 다 다른 도시 국가에 살지만 결국 그리스라는 곳에 사는 거죠. 자신들을 스스로 뭐라고 불렀다고요? 헬레네스. 이걸 다른 이름으로는 헬라스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면은 헬레네스, 헬라스가 아닌 자신들이 사는 지역의 외적으로 뭐 저기 아프리카라든지 중동이라든지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들보다 문화가 떨어진다고 믿었어요. 이들은 문화적으로 떨어져 있고 그리스어도 모르는 야만인이라고 불렀는데 헬레네스에 반대되는 말을 바르바로이라고 불렀어요. 야만인이란 뜻이에요. 뭐라고요? 근데 전 세계에 다 담겼으니까 이제 모든 세계에는 이제 다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 신화대로라면 그랬는데 실제로 그러지는 않았겠죠. 자, 그래서 이 바르바로이라고 하는 거는 그리스 외의 지역에 사는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그 그리스 사람들이 부른 거예요. 자기들은 뭐라고 불렀다고 스스로? 헬레네스 혹은 세 글자로는 헬라스. 이들이 쓰는 언어를 헬라어라고 불렀어요. 무슨 어? 헬라어. 이게 오늘날의 무슨 언어예요? 그리스어예요. 자, 중국 사람들은 원래 중국 사람들 세계관 안에서는 중국이 제일 중심이고 그리고 저 여기 오랑캐들로 알려져 있는 뭐 흉노가 있었고 동쪽에 우리 한국이 있었고 더 동쪽으로 가면 섬나라 일본 사람들이 있었죠. 남만 자, 그쵸. 그리고 베트남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뭐 저 서역이라고 불리는 지역에 뭐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런 사람들이 있는 정도까지는 알았는데 서쪽으로 더 가면은 완전히 동양 사람들이랑은 다르게 생긴 사람들이 있다는 것 정도는 알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완전히 중국 사람들 세계관 밖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딱히 뭐라고 꼭 집어가지고 표현하는 표현들이 거의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19세기 들어가지고 영국을 시작으로 여러 나라들이 이제 중국에 접근해 와요. 무역을 하려고. 신항로 개척 들어봤죠? 콜럼버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러면서 여러 서양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부터 중국 사람들이 이 서양 사람들을 뭔가 이제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호칭을 정해가지고. 그래서 걔네 나라나 이런 것들을 이제 부르려고 하는데 중국 사람들은 영어를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죠. 그럼 중국 사람들은 자기네 언어가 뭐예요? 중국어. 그 중국어를 뭘로 써요? 한자로 쓰죠. 한나라. 그래서 그쵸. 중국 사람들은 한자로 서양이나 외국의 이런 나라들을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자 음을 빌려가지고 소리 음자죠? 음을 빌려서 서양 나라들을 표현하는 방법을 음차라고 불러요. 차는 빌린다란 뜻이에요. 소리를 빌린다. 한자 음을 빌려가지고 서양을 표현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프랑스. 중국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불란서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풀을 한자로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풀랑 그나마 비슷하다고 느낀 발음이 불이었다고 그래요. 중국 사람들. 그래서 불란서. 그래서 프랑스어라고도 하지만 또 뭐라고도 불러요. 불어라고도 하죠. 불어. 불어 들어봤어요? 네, 서울대 불어교육과, 한국 외국어대 불어교육과 이렇게 있잖아요. 불어가 무슨 나라 언어라고요? 프랑스어예요. 자, 그리고 스페인. 이 스페인을 중국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을까요? 서반이라고 불렀어요. 자, 그래서 우리 저 한국외국어대학교 스페인어학과를 한국외국어대학교 서반어학과라고 불러요. 서반어, 스페인어라는 뜻이에요. 정말 어색하죠? 자, 이탈리아. 이건 좀 비교적 쉽죠? 이태리라고 썼죠. 네. 도이칠란트. 서양에선 다 도이칠란트라고 부르는데 중국 사람들은 이거를 독일이라고 불렀죠. 네. 잉글랜드. 이거를 중국 사람들은 영국이라고 불렀죠. 필리핀. 비율빈이라고 불렀죠. 특이하죠? 네. 공간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필요한데 아무 데나 쓰세요. 네. 자, 그러면은 그리스어, 헬라어라고 했죠? 이 헬라어를 중국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을까요? 히라보라고 불렀어요. 히라보. 자, 그러니까 종종 뭐 신문이나 뉴스나 이런데 이런 얘기들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런 거를 그냥 모르면 이렇게 지나치니까 알아두세요. 자, 이 사람들은 어, 자, 무슨 어려운 일에 이렇게 당면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제 신전에 가가지고 신들에게 신탁을 받았어요. 특히 앞을 예언해준다는 네, 태양의 신이기도 한 아폴론을 모셔놓은 신전에 가가지고 신탁을 받아왔는데 아폴론을 모셔놓은 신전이 델포이라는 폴리스에 있었어요. 델피라고도 하죠. 이 델포이에 있는 신전, 이 신전에 있는 이건 누구를 모시는 신전이라고요? 아폴론을 모시는 신전이었어. 여기서 중요한 일들을 물어보고 신탁을 받아오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신탁을 내려주는 사람, 인간들에게 신탁을 전달해주는 사람도 인간이었는데 그 신탁을 전해주는 사제를 여자를 뽑았어요. 그러니까 델포이 신전을 지키는 그 신전 관리인이자 아폴론의 신탁을 인간들에게 전달해주는 사제는 여자였단 말이에요. 그 여자 사제를 휘티아라고 불렀어요. 아폴로는 누구 자식이죠? 제우스의 자식이죠. 그죠? 제우스가 그 레토라는 여신과 만나가지고 낳은 쌍둥이 아폴론 아르테미스 아니에요. 자, 근데 제우스가 원래 본부인이 헤라죠. 그죠? 자, 헤라가 자기가 낳지 않은 제우스의 다른 자식 아폴론을 좋아했을까요? 미워했을까요? 예, 싫어했겠죠. 자, 그래서 헤라가 이 아폴론에게 일종의 이제 시련을 주는데, 자, 아폴론을 공격할 큰 뱀을 한 마리 보내요. 그 큰 왕뱀이 휘톤이라는 왕뱀이에요. 휘톤. 이건 알아만 두세요. 그리고 그 휘톤의 여자 짝꿍이 휘티아예요. 근데 아폴론은 뭘 잘 쏘죠? 활을 잘 쏘죠. 아폴론이 활을 쏴가지고 왕뱀 피톤을 죽여요. 그리고 피티아도 빈사 상태로 만들어요. 활을 쏴가지고. 근데 피티아는 죽이지는 않고 얘를 뭘로 만들죠? 피티아를 사람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델포이 신전에 사람들이 제물을 바치러 오면 자기의 신탁이나 이런 것들을 인간들에게 전달해주는 여자 사제로 만들어요. 자, 피티아는 남자라 그랬어요? 여자라 그랬어요? 여자 사제예요. 여사제. 자, 델포이 신전에는 너희 나중에 이제 그리스 가면 여행 가면은 여기를 가볼 수가 있을 텐데 이 델포이 신전은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요? 평야에 있을까요? 산 위에 있을까요? 산. 산 위에 있어요. 그리스 사람들이
자기네들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산으로 얘기하는 산이 파르나소스 산이에요. 이 파르나소스 산 중턱에 델포이 신전이 있어요. 나중에 그리스 여행 가면은 등산을 해야 돼요. 여기 가려면. 네. 말씀하시다. 자, 그래서 여기 가가지고 그 델포이 신전을 구경할 수가 있는데 델포이 신전에 도착하면 그 아폴론 신전 터랑 그 옆에 큰 돌이 있어요. 자, 이 돌. 자, 시간의 신 크로노스가 자식을 낳기만 하면 삼켰죠. 근데 아내 레아가 막내 제우스가 태어났을 때 얘도 삼킬까봐 그 대신에 뭘 줬어요? 돌을 줬죠. 그 돌멩이를 크로노스가 삼켰죠. 나중에 제우스가 다 큰 다음에 메티스라는 지혜의 여신의 꾀를 빌려가지고 토하는 약을 자기 아버지 크로노스에 먹였죠. 크로노스가 그걸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토하는데 토하는 게 돌이었죠. 그 돌이 옴팔로스라는 돌이. 이 옴팔로스 뜻이 뭐라 그랬어요? 배꼽이라 그랬죠. 배꼽은 사람 몸은 어디 있어요? 여기요. 가운데 있죠. 이 옴팔로스의 뜻은 여기 델포이 신전이 세상에 뭐라는 거예요? 중심이라는 거죠. 진짜 크로노스가 이거를 뱉었을까요? 그거는 사실은 정말 신화적 얘기니까 뭐 믿거나 말거나 하는 얘기인데 아무튼 그리스 사람들은 그 옴팔로스라는 신성한 돌을 그 델포이 신전 옆에다 두었고 그 돌을 세상의 중심이라고 여겼다. 네. 자,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리스 사람들은 신전을 사람들 드나들기 쉬운 평야 지역에 놨다고요? 산 위에다 놨다고요? 사람들이 아무래도 접근하기 어려운 산 위에 뒀어요. 네. 자, 이 산 위에 지금 여기 선생님 지도에다가 막 그렸는데 여기 있는 이 신전을 아크로폴리스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파르나소스 산 중턱에 있는 델포이 신전도 따지고 보면 아크로폴리스예요. 이 아크로폴리스는 신전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만약에 적이 쳐들어오면 그 산 아래 살고 있던 그리스 남자들이 이 산으로 몰려 들어가요. 그 다음에 적이 쳐들어오면 이 산 위에서 적을 막는 거예요. 그렇죠. 이 신전 역할도 하고 아크로폴리스는 군사적인 기능을 하기도 했어요. 산성 역할을 했다고. 한국사 배운 친구들은 이거 혹시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을 텐데 적이 쳐들어오면 산으로 숨는 나라가 있었죠. 고구려가 있었죠. 고구려에서 고는 뭐였어요? 높을 고자고 구려는 뭐였어요? 성을 뜻한다 그랬죠. 고구려는 뭐의 나라예요? 아니지. 산성의 나라예요. 적이 쳐들어오면은 평야 지역에 살다가 어디로 들어가 숨어요? 산으로 들어가 숨는 거예요. 그리고 적을 그 산속 안에서 막는 거예요. 그러다가 근데 산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들을 다 어떻게 한다 그랬죠? 다 태워버린다 그랬죠. 그거를 야수. 청야전, 그쵸. 견벽청야라고도 한다 그랬죠. 들을 다 태우고 성벽을 든든하게 한다. 아무튼 그리스 사람들도 적이 쳐들어오면은 아크로폴리스, 이 자기들이 신을 모시는 신전으로 숨는 거예요. 여기서 적을 막는 거예요. 자, 이들은 4년마다 아테네, 스파르타, 테베 여러 도시 국가들이 모여가지고 체육대회를 열어요. 올림픽이요. 올림피아 제전이라고 불렀어요. 올림피아라는 폴리스도 실제로 있었어요. 그 올림피아에서 여러 아테네, 스파르타 여러 도시 국가들이 모여가지고 스포츠 대회를 여는 거예요. 몇 년마다 한 번씩 열었을까요? 4년마다 한 번씩 열어. 자, 이 그리스 사람들이 여러 가지 그 체육 대회를 열었는데 우리 저 페르세우스도 이 대회에 참가했다가 자기 외할아버지 죽였죠. 아이고. 원반 던지기가 있었죠. 아이고야. 자, 그리고 창을 던지는 거예요. 투창. 공 던지는 사람 투수라고 하죠. 투는 던진다라는 뜻이. 그리고 달리기. 달리기는 거리별로 단거리도 있고 장거리도 있었는데 제일 장거리는 마라톤이라는 달리기 대회가 있었죠. 마라톤은 나중에 나오겠지만 마라톤 전투가 있었어요. 그 마라톤 평야지대에서 원병을 요청하려고 아테네 군인이 스파르타라는 도시 국가로 뛰어가요. 이틀 동안 246km를 뛰어가요. 자, 하루에 몇 킬로 뛴 거예요? 123km 뛴 거죠. 에? 네. 시속 12km로 10시간씩 뛴 거예요, 하루에. 그쵸. 그렇게 그래서 이제 246km를 뛰어왔다가 스파르타가 우리 군대 못 보내주겠다 그래요. 그래서 다시 스파르타에서 마라톤으로 또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틀 만에.
그걸 기념해가지고 만들어진 대회가 마라톤. 네. 근데 전쟁에 승리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달려온 건 아니지. 그거는 원병을 요청하러 위에서 달려왔다가 원병이 이제 요청이 거절됐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 돌아간 거예요. 죽지는 않았어요. 페이디 피데스라는 사람인데 뭐 일설에는 죽었다 이런 얘기도 전해져 내려오는데 그 뒤에 어떤 얘기는 정확하게 나와 있질 않아요. 자, 아무튼 올림피아 제전에서 했던 종목 중에 또 하나 주먹으로만 싸우는 거. 그치? 네. 권투라고 하죠. 권투. 네. 주먹 권자예요. 주먹으로만 싸우는 거. 그리고 발도 쓰는 거. 이 권투 태권도 할 때. 발이랑 주먹 다 킥복싱이라도 하고 막 너희 저 UFC 같은 거 보면은 막 바닥에 엎드려가지고 싸우죠. 레슬링도 있었고요. 레슬링은 이제 투기는 아니고 서로 막 넘어뜨리고 이렇게 잡아뜨리고 격투기라고 하죠. 아, 영어로는 그래플링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다는 격투. 네. 그 막 바닥에서 구르면서 상대 쪼르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하는 거 있죠. 네. 주먹으로 내려치는 거 파운딩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 이런 종목들이 존재했다. 자, 그리고 이 위에 산 위가 아크로폴리스라고 불리는 신전이자 성 역할을 하는 곳이었다면 여기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 평상시 생활하는 곳은 아고라라고 불렸어요. 아고라는 광장이에요, 광장. 여기서 사람들은 물건을 사고 팔기도 하고, 예. 그리고 여기서 거주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주하는 공간은 아고라. 자, 우리가 지금 폴리스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리스에서는 이런 지금 얘기한 폴리스들이 1000여 개가 있었어요. 몇 개? 천여 개. 네, 아테네랑 스파르타, 테베, 올림피아, 아르고스 이런 게 다 폴리스들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 폴리스의 기본 구성은 신전 역할을 하는 뭐가 있었다? 아크로폴리스가 있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실제로 거주하는 광장 역할을 하는 아고라가 있었다. 이게 기본적으로 그 폴리스의 구조였다. 애도 신전 있어요. 지금도 그 유적으로 남아있죠. 하나 봐주네. 그죠? 자, 봐봐요. 그리고 이 그리스 지형이 어떻다 그랬죠? 고맙게요. 뭐가 많다 그랬어요? 산이 많다 그랬죠. 우리나라로 치면 어디 갔다 그랬어요? 강원도 갔다 그랬죠. 근데 강원도보다는 더워요. 강원도는 춥잖아요. 강원도보다 위도가 적도랑 더 가깝기 때문에 더 더워요. 그런 차이만 있을 뿐이지 산이 많고 농사가 잘 안 척박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시칠리아 섬이라든지 북아프리카, 이집트라든지 아니면은 그 중동 지역에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식량을 수입해 와가지고 먹었던 나라가 그리스였다. 우리나라 소비판. 네. 그리스 이 폴리스 중에서 우리 대표적인 두 폴리스를 배울 거예요. 대표적인 두 폴리스. 자, 같은 그리스에 속해 있지만 너무나 다른 두 폴리스예요. 어디랑 어디? 아테네와 스파르타예요. 네. 먼저 아테네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이 아테네라는 말은 지혜의 여신 아테나의 도시라는 뜻에서 아테네라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네. 원래 지혜의 여신 아테나랑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이 도시를 가지고 경쟁을 했어요. 서로 이 도시를 차지하려고 했는데 올림포스에 있는 신들이 자, 그렇게 싸우지 말고 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더 좋아할 만한 선물을 가져다 준 신이 이 도시를 가지기로 하자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바다의 신 포세이돈은 자신. 이 도시 사람들한테 뭘 선물로 줬을까요? 자신이 말을 선물로 해줘요. 네, 말. 그 왜 그리스 신화 보면은 포세이돈이 마차 같은 거 타고 다니잖아요. 그 말들을 선물해 준단 말이에요. 말은 꽤 유용한 동물이긴 했지만 자, 지혜의 여신, 괜히 지혜의 여신이 아니죠. 아테나는 이 사람들에게 뭘 선물했을까요? 용도가 많은 거. 올리브. 올리브를 선물해주는 거예요. 자, 올리브는 여차하면 뭐 할 수도 있어요. 기름장을 먹을 수도 있고, 기름을 짜낼 수도 있고, 용도가 되게 많죠. 자, 그래서 뭐 음식에 이제 이런 그 풍미를 내는 그런 용도로도 사용할 수가 있고. 자, 그래서 이 올리브를 선물해준 아테나 여신이 이 도시 주민들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이 도시 이름은 아테나라고 불리게 돼요. 스파르타는 자, 얘네 그 먼 조상으로 올라가 보면은 스파르타의 조상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은 라케다이몬이라는 사람이에요. 누구?
라케다이몬. 그 라케다이몬의 왕비가 스파르타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 신화나 아니면 그리스 관련된 책들을 읽다 보면 스파르타를 표현할 때 라케다이몬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스파르타의 또 다른 이름 뭐라고요? 라케다이몬이에요. 근데 이들은 신기하게도 자기들의 시조 라케다이몬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보다도 자기들 시조의 아내였던 왕비 누구의 이름으로 더 많이 스파르타라고 더 많이 알려져 있어요. 예. 자, 먼저 아테네에 대해서 볼게요. 자, 이 아테네는 지금 여기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민이 절반이 넘죠. 그죠? 54.5%죠. 나머지는 이들이 전쟁을 통해서 포로로 데려온 사람들, 노예들이었어요. 노예. 이 사람들은 다 노예가 돼가지고 시민들의 허드렛 일, 이런 일들을 맡아서 하는 노예들이 있었고요. 그 나머지 9%는 외국인들이 있었어요. 자, 이들은 나라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때 그 절대적인 권력자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자, 봐봐요. 근데 우리 저저번 시간에 그리스 신화 배울 때 아테네 얘기를 잠깐 했거든요. 아테네가 언제 나왔죠? 기본. 우리 미노타우루스를 죽인 사람이 누구였어요? 제발. 테세우스였죠. 테세우스가 어느 폴리스의 왕자였어요? 아테네 왕자였어요. 아테네 왕이었던 아이게우스 왕의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자, 원래 아테네에서는 왕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어느 순간 테세우스 대를 지나서 몇 대 후에 귀족들이 이 왕을 몰아내요. 그쵸? 따지고 보면 반역이죠? 그리고 귀족들이 나라를 협의해가지고 이끌어간단 말이에요. 자, 왕정에서 귀족정으로 바뀌어요. 제우스가 자기 아버지 몰아낸 다음에 권력을 혼자 독차지하나요? 아니요? 그래요? 자기가 물론 나눠가지고. 자기 형제들이랑 자기 자식들한테 어떻게 해요? 권력을 나누죠. 그죠? 물론 자기가 우월한 위치에 있긴 하지만 자기 형제들이랑 자식들에게 권력을 나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권력이 누군가에 의해서 전복되질 않고 더 어떻게 돼요? 평화로워요. 오래 가죠, 더. 그죠? 자, 권력이라고 하는 거는 요술지팡이 같아가지고 가지고 있으면 자, 사람들을 부릴 수도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긴 한데 문제는 이걸 혼자 가지고 있으려다 보면은 여러 사람들의 원한을 사게 되죠. 자, 그래서 제우스는 어떤 선택을 했어요? 형제랑 자식들에게 권한을 올림포스 12신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아마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뭐 우라노스라든지 크로노스 그리고 제우스의 그런 일대기들은 아마 그리스 사람들도 처음에는 왕이 있어서 한 명의 독재자가 있다가 그 권력을 이제 귀족부터 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나눠 가지는 과정을 사람들이 신화를 빌어가지고 표현한 것이다라고 역사학자들은 해석을 해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왕이 존재했다가 이제는 귀족이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귀족들 중에서 권력을 휘둘렀던 그런 귀족 그 책임자들을 집정관이라고 불렀어요. 그리스의 집정관은 뭐라고 불렸냐면 그리스어로는 아르콘이라고 불렸어요. 여기 저기 스타크래프트 좋아하는 사람 있나? 하다가 게임이 갑자기 안 들어가고 그냥 아예 삭제했어요. 자, 스타크래프트 하이템플러 합치하면 뭐가 돼요? 하얀 정부가 되죠. 모르나? 아콘이라고 들어보세요. 아콘? 아니요. 쭉 블레이드 지지는 애들 못 봤나? 그 아콘은 영어로 아콘이고 이걸 그리스어로 다 그대로 소리 나는 대로 읽으면은 아르콘이 돼요. 아르콘. 이 아르콘들은 아주 옛날 옛적에 그리스에 존재했던 귀족 우두머리예요. 집정관.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 귀족들이 권력을 독점하고 있던 거를 일부 시민들이랑 또 나눠 가지게 돼요. 자, 당시 시민들이 거주하던 공간,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주민들이 거주하는 그 단위 중에서 최소 단위를 동이라고 부르죠. 동. 수서동, 일원동, 개포동이라고 부르죠. 그리스 사람들은 그런 동네를 뭐라고 불렀냐면 데모스라고 불렀어요.
자, 데모스에서 그 동네를 대표하는 주민들 일부가 귀족들과 함께 토론을 하고 정치를 이끌어갔단 말이에요. 이 데모스에서 유래한 말이 그렇지. 그렇죠. 크라시라는 말이에요. 이 데모크라시를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민주주의죠. 네. 지금 세계 여러 나라들이 다 채택하고 있는 정치 시스템 아니에요. 무슨 주의? 자, 시민들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민주정치가 기원전 8세기부터 실시된 나라가 그리스 중에서도 어느 폴리스? 아테네였죠. 네. 자, 이 아테네에서는 이 시민들이 무슨 중요한 일들을 서로 토의하고 결정을 해요. 이들이 아고라에 모인 다음에 여기서 뭔가 나라에 제안할 만한 일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시민 하나가 나와가지고 사람들 모아놓고 연설을 해요. 그래서 아테네에서는 말 잘하는 사람들이 인기가 많았어요. 자, 그래서 이 말 잘하는 사람이 나와서 얘기를 하면 그 아고라에 모여있던 시민들이 동의하는 사람들은 이제 찬성 의사를 표현을 하고 이거 반대하는 사람들은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찬성과 거절의 방법을 자, 이런 통에다가 자기 의사를 적어가지고 써서 넣었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뭐라고 하죠? 투표라고 부르죠. 네. 그리고 재판이 열려요. 이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는데 죽여야 되는지 살려야 되는지 어떤 벌을 내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판결을 내려야 되죠. 이 판결을 한 사람이 주도한 게 아니라 시민들이 의견을 모아가지고 같이 판결을 하는 거예요. 자, 재판 그리고 판결을 할 때 시민들이 이걸 주도하는데 자, 시민들로 구성된 판결단 이런 것들을 배심원이라고 불러요. 자, 이게 그리스 아테네의 민주주의, 영어로는 데모크라시라고 불리는 정치 체제예요. 자, 근데 이 당시 기원전 요 8세기 무렵 정말 까마득하게 옛날 얘기죠. 지금으로 치면은 거의 3000년 전의 얘기인데 이 당시 지구상에서 왕이나 절대 권력자가 아니라 이렇게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투표를 하거나 재판을 같이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기가 유일했다고. 알려져 있는 거로. 그래서 이게 굉장히 서양 역사에서 되게 자랑하는 대목들이에요. 일찍부터 저 아래 하층민들의 권한 이런 것들을 반영한 거니까. 자, 근데 여기도 한계는 있었어요. 지금 우리 민주주의는 뭐 만 19세 이상의 남녀 누구나 다 투표할 수가 있죠. 보통 선거라고 하죠. 근데 이 당시 때는 누구만 투표하고 재판할 수 있었을까요? 시민들만 투표를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남자 시민만 투표가 가능했어요. 여자는 투표가 가능했다, 안 했다? 안 됐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노예는 당연히 투표 권한이 없겠죠. 자, 외국인들도 당연히 투표 권한이 없어요. 일부 저쪽 그러니까 나라 망하게 아무 하려고. 때나 투표할 수 있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렇죠. 이게 아테네 민주주의의 한계로 지적되는 부분이에요. 여자, 외국인, 노예들은 투표나 정치에 참여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일부러 수피 이상하게 해가지고 상대방 나라 망하게 할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죠. 그죠? 그리고 지금도 외국인들은 투표 안 되잖아요. 그죠? 대한민국에서 중국인들이나 일본인들이 대한민국 대표를 뽑을 수 없잖아요. 자, 이제 스파르타 얘기를 해볼게요. 스파르타는 후회가 엄청 예, 그 먼 시조가 라케다이몬이라는 사람이었고 그 왕비가 스파르타 그 이름에서 유래했는데 이 스파르타는 아테네랑은 완전히 정반대 국가였어요. 일단은 지금 퍼센티지를 보면은 시민이 몇 프로밖에 안 돼요. 6.25%밖에 안 되죠. 자, 그리고 반자유민, 페리오이코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31%. 이 사람들은 주로 상인들이 많았어요. 네. 그 사람들의 수민이랑 똑같은 거예요. 상인들, 물건 사고 파는 사람들. 진짜 스파르타는 든든해. 자, 이 페리오이코이라는 말은 변두리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변두리라고 하는 건 수도가 아니라 저 시골이나 중심지에서 벗어난 곳에서 사는 사람들 얘기하겠죠? 자, 그리고 헤일로타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노예였는데 60% 넘죠? 자, 이제 스파르타 얘기를 하기 전에, 여기 자, 앞에 지도 한번 보세요. 그냥 이거 보기만 하세요. 선생님 봐봐. 자, 여기 지금
그냥 보세요. 스파르타라는 나라가 여기 발칸반도 끝자락에 있죠. 그죠? 자, 근데 여기도 지금 여기가 스파르타가 있는 곳인데 우리 지금 너희 수원시라는 동네 알아요? 성남시 알죠? 의정부시 들어봤죠? 고양시 이런 시들이 있는데 이런 시가 다 어느 도에 포함되어 있어요.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도 남양주시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죠? 스파르타는 그 수원이나 뭐 성남이나 이런 데를 가리키는 시 개념이었고 폴리스 하나였고 이 스파르타가 포함된 이 지역을 라코니아라고 불렀어요. 뭐라 불렀다고요? 라코니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또 하나의 반도 여기가 있는데 여기는 메세니아라고 불리는 곳이었어요. 자, 스파르타의 그 소수 지배층, 왕이나 귀족들은 다 도리아인들이었어요. 도리아인들이 아까 뭐 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죠? 필이 없는. 그쵸. 문맹이고 철을 잘 다루는 저 위에서 내려와가지고 미케네 문명을 다 파괴해버린 그런 야만인들이라고 했죠. 근데 걔네들이 기원전 12세기부터 8세기까지 400년 동안 발칸반도를 지배했다 그랬잖아요. 그 과정에서 봐봐. 도리아인들이 그리스 사람들이랑 섞여가지고 동화가 됐다 그랬죠. 같이 섞여 살았다 그랬죠. 자, 이 스파르타의 지배층들은 다 도리아인들이었어요. 누구였다고요? AI. 도리아인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뭐 글로 기록을 하거나 이런 것보다도 주로 무기, 힘, 무력을 숭상하는 나라 분위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 스파르타가 옆에 메세니아 지역을 쳐들어가가지고 여기를 지배를 해요. 그리고는 여 메세니아 사람들을 자기네 노예로 만드는데 아까 그 헤일로타이라고 나와 있던 61.5% 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대부분 메세니아인들이었어요. 자, 다시 뒤로 가볼게요. 여기서 이 다수를 차지하는 62.5%의 노예들은 그들이 정복한 메세니아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경기도 사람들이 강원도 쳐들어가서 지배한 다음에 강원도 사람들을 노예로 만든 거죠. 그리고 이 스파르타인의 이 절대 다수 시민들은 대부분이 도리아인들이에요. 이들은 자 굉장히 그 좀 거친 사회였는데 자 태어나서 이제 갓난아기가 태어났죠? 그러면 이 갓난아기가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를 이 이렇게 확인을 해요. 근데 확인을 하는데 얘가 건강하질 않아요. 어딘가 좀 약하거나 기형이거나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럼 이 아기를 어떻게 할까요? 화형시켜요.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려 버려요. 그리고 그 색채들 더. 너무한 거 아니에요? 자, 그렇게 해서 그 아기를 그 뭐랄까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고 싶으면 얘를 떨어뜨려서 죽여버리고 건강한 아이만 키우는 거예요. 하루 다시. 그거는 얘네들이 뭔가 파악하는 방법이 있었겠죠. 뭐 근육 어렸을 때 벌써 발육이 남다르다던가. 네. 그리고 아무튼 뭐 몸의 어떤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해 위대한 전사가 될 만한 애들만 남기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를 7살까지는 엄마가 키우다가 7살이 되면 엄마 품에서 얘네들을 뺏어요. 그리고는 학교에 보내는데 이 스파르타에서 운영했던 학교를 뭐라고 부른다? 아고게라고. 몇 살에 들어가냐면 7살에 들어가요. 몇 살까지예요? 그리고 이들은 이제 20살까지 이 아고게에서 교육을 받아요. 아, 그래, 우리보다는 낫다. 자, 군사훈련을 받는데 응? 부럽다. 이 군사훈련에는 아까 우리 저 올림피아 제전에서 다뤘던 권투, 격투, 뭐 그밖에 활쏘기, 투창, 그리고 칼싸움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자, 이 훈련을 하루에 10시간씩 받아요. 그래, 재밌겠다. 7살짜리를. 재밌겠다. 그 방패를 들지 못하는 아이들은 중간에서 또 내쫓아 버려요. 그 다음에 여기 페리위코이나 헤일로타이로 전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위 말하는 소수의 정예군인들 키우는데 예, 이렇게 엘리트 교육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얘네가 20살이 되면 그거로 끝이 아니라 60살까지 군 생활을 해야 돼요. 몇 살까지? 60살까지 스파르타의 시민이라면 군인으로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근데 얘네들은
별다른 직업이 없어요. 그냥 군인. 그쵸? 그냥 군인이에요, 60살까지. 돈을 벌질 못해요. 네? 그러면 어떻게 살까요? 그러면 훔쳐서 쳐요. 좋은 지적이에요. 훔쳐요. 그리고 뺏어요. 왜요? 누구 걸 훔치고 뺏을까요? 자기 나라 거? 저. 얘네 걸 뺏어요. 아, 그럼 되겠다. 되죠. 자, 합법적인. 그러면은 이 노예들은 뺏기려 그럴까요? 저항하겠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때려요. 때려나. 때리면은 양반인 거고 어떻게 할까요? 지금도. 죽이는 거예요. 그 죽이면서 뭐가 돼요? 문제. 훈련이 되죠. 그러니까 정복한 사람들을 그렇게 가혹하게 다루고 그 사람들 걸 뺏으면서 자, 이걸 통해서 군사 훈련을 하는 거예요. 정말 미친 나라죠. 근데 이게 스파르타예요. 이게 건담이군요. 훈련을 해주냐고요. 이걸 허락을 해준다고. 이게 나라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스파르타는 왕이 2명이 있어요. 자, 왕이 몇 명 있다고요? 그냥 2명의 왕. 영어로는 dual king. 자, 굉장히 독특하게 이루어진 나라가 스파르타죠? 하지만 이제 소수의 군인들이지만 굉장히 강력한 군사훈련을 받은 자, 인간 병기 스파르타 군인. 자, 요즘은 여기- 미치네. 여기까지 오늘 할 거고요. 자, 봐봐. 그리스 군인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무장들을 했어요. 이런 무장들을 이제 그 무장한 군인들을 호플리테스라고 불렀는데 얘네들이 지금 방패 들고 있고 창 들고 있고 자, 정강이 보호대, 가슴 보호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 무게가 청동으로 만들어졌는데 대략 몇 킬로일까요? 저요. 100kg. 27에서 35킬로예요. 얘네들은 이걸 입고 싸우는 거예요. 매드님. 기동성이 많이 떨어지겠죠. 대신에 좁은 공간이나 많이 움직이지 않은 곳에서는 어땠을까요? 유리하죠. 적의 칼이나 활 같은 걸 막아내기가 무기가 튼튼하니까 잘 막아낼 수가 있어요. 아까 그리스는 산이 많다 그랬어요? 평야가 많다 그랬어요? 산이 많다 그랬죠. 그러니까 많이 뛰어다닐 일이 있어요? 없어요? 산에 어디 중요한 길목 같은 데만 막고 이 중장보병, 평소에 단련한 이런 것들을 견뎌낼 수 있는 이제 그리스 군인들이 싸우는 거예요, 적이랑. 자, 이게 그리스의 시스템이었다. 자, 봐봐.